안녕하세요. 저는 하마터면 쓰기만 했을 인생에서 달콤한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던 30대 후반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벼랑 끝까지 갔다가 제 평생의 은인들 덕분에 제 인생을 구제할 수 있었어요. 말로 담고 싶지도 않은 제 사연이지만 모두가 들으시고 저와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 어릴 때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자폐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저희 집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도 전 다행히 부모님께서 늘 동생을 잘 돌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픈 동생을 외면하기보단 잘 돌보며 큰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동생도 절 정말 잘 따랐어요. 하지만 어머닌 늘 제 동생만 보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버진 공장에 다니시면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어머닌 동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몇 년을 집에만 계시다. 나중엔 아버지처럼 밖에서 일하시느라 플라스틱 공장도 다니고 김치 공장에도 다니며 그렇게 힘들게 저희 가정을 꾸려나가셨죠.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생을 돌보는 일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동생도 특수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 항상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 새도 없이 동생을 데리러 가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 대신 늘 동생과 다니며 여기저기서 놀았죠. 어른들은 다 저더러 "어이구야, 어린애가 아픈 동생도 이렇게 잘 돌보고 기특하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늘 옆에 동생을 달고 살아 했기에 저는 친구들과 공차는 일 대신 동생 옆에서 늘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학원 두세 개씩 다닐 때 전 오로지 집에서만 공부하면서 동생만 돌보며 지냈죠. 학원이라는 건 다녀본 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나가서 벌었어도 좀처럼 저희 집 사정이 풀리질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작은 아빠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한 2천만 원을 빌려줬던 걸 받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엄마랑 싸우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끼린 돈거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때 오히려 작은 아빠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족은 작은 아빠와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전 어린 시절을 늘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그 덕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아픈 동생과 가난한 절 보며 수시로 놀려댔어요. 항상 저랑 제 동생만 보면 친구들은 "야, 너는 네 동생 쪽팔리지도 않냐? 나 같으면 못 데리고 다닌다. 얼레리 꼴레리 거지래요." 이렇게 놀리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땐 동생이 아프기도 했지만 집안이 어려워 둘 다 옷도 거의 같은 옷만 입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전 한 번도 기가 죽진 않았어요.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전 오히려 같이 싸우며 동생을 놀리는 놈들은 열심히 패주기도 했어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옆에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목소리로 "형 무서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형. 나 배고파. 밥 줘." 라고 하는데 그럴 땐 더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저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 못 다녀도 공부에 더 힘쓰며 노력했죠. 그 덕에 전 부모님의 조력 없이 스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서울에서 나름 괜찮은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때도 부모님이 대학교 4년 내내 등록금을 해주지 못하셨죠. 대신 첫 입학할 땐 해주셔서 나머지만 학자금 대출과 함께 조금씩 서포트 해주시는 것과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들로
무사히 대학을 나올 수 있었죠.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날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술도 마셨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고 그날은 아버지가 절 밤에 살짝 거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버지가 절 따로 이런 식으로 거실로 부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실 한가운데 소주와 안주가 차려져 있던 거 있죠? 먼저 나와 절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주야, 이리 와 앉아봐라. 아버지가 술 가르쳐 줄게. 네? 갑자기 웬 술이에요, 아버지? 이제 너도 대학도 들어가고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술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 대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선 술 마실 일이 많아질 거다. 술은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은 가르쳐 주마. 그렇게 어머니도 동생도 없는 고요한 거실에서 저와 아버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술에 얼떨떨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전 늘 호기심을 갖고 살았던 술을 먹는다는 재미보단 아버지와의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애틋했어요. 그리고 그때 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여전히 제 가슴에 남아있을 정도예요. 내가 그동안 말로 다 표현은 못했다만 네가 있어서 나도 네 엄마도 정말 든든했어. 그리고 정말 미안했지. 내가 부족해서 네 작은아버지한테 사기만 안 당했어도 우리 가족들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너까지 힘들게 한 거다. 그런데도 넌 끝까지 어긋나지 않고 네 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까지 다 챙기면서 공부까지 열심히 해 대학생이 되어주었구나. 장하다 내 아들. 그리고 바르게 커져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 정 괜찮아요.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전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랑 동생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사셨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원망해 본 적 없고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저 이렇게 악착같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데 취직할게요. 그땐 제가 정말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이 아버지가 든든하다. 이렇게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잠깐 잠에서 깬 동생이 거실로 나오면서부터 금방 시끌벅적해졌어요. 그 덕에 어머니까지 깨셨거든요. 조용했던 거실에 활기가 생기며 저희 네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랑 제가 짠하며 술을 마시니 동생까지도 짠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또 한바탕 재밌게 웃기까지 했죠. 그 뒤로 군대까지 다녀오고 곧바로 대학교 마무리하고 취업에까지 성공한 전 꽤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날도 역시나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술을 마셨어요. 그때는 종종 아버지와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날은 온 가족이 처음부터 다 모여 맛있는 거 왕창 시켜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전 아직 월급은 받기 전이었지만 취업 준비생으로 있을 때 알바하며 모았던 돈을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저 취업까지 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일 좀 줄이시고 편하게 좀 사세요. 우리 집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큰아들로 낳아주셨으니 우리 가족에게 보탬이 되면서 가장 역할을 다 할 테니까 이제 두 분은 편하게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드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장하다, 장하다 내 아들.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그래, 언제 이렇게 다 컸어? 우리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엄만 이 돈 절대 못 받아. 이제 앞으로 너 결혼다고 해야 할 텐데 앞으로 너만 생각하면서 너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도록 다 모아둬. 우리 주지 말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들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 저대로 또 열심히 벌어 모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세요. 자식이 왜 있겠어요? 이렇게 효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에 어머닌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도 말씀이 한참 없으시더니 조용히 제 술잔에 술을 따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힘차게 자, 아들, 우리 짠하자. 정말 고맙다.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죠. 그 뒤로 전 정말 부모님께 말씀드린 대로 틈틈이 돈을 모아 여행도 보내드렸고 제 월급의 70%를 빼서 저축을 했어요. 힘들게 산 만큼 다시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야근까지 하면서 야근 수당 챙겨가며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차도 사지 않았었고요. 솔직히 서울 바닥에서 차는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옷도 최대한 안 사고 정말 짜다 싶을 정도로 모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먹는 거 입는 거 아끼지 않았지만 저한테만큼은 최소한으로 하며 사치 같은 건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한 덕분에 저는 직장 생활 9년 만에 제 명의로 된 집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제 첫 집에 이사를 가는데 그땐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의 끝없는 노력의 결실처럼 느껴졌죠. 이젠 이 집에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내와 자식들만 들어오면 되겠구나 싶어 암흑 같았던 제 인생에서 빛으로 바뀌는 듯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글로 말씀드리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제 회사 생활이 쉬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집안 문제도 힘들었지만 취직을 하니 회사 문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집을 장만할 땐 대리가 되었지만 대리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수를 잘 만나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답니다. 제 사수는 제가 신입 때부터 항상 옆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지켜주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항상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랬죠. 아마 저뿐 아니라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고충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위에서 많이 깨지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정말로 암묵적으로 사람들의 눈초리를 심하게 받기도 하면서 어렵게 지내왔어요. 근데 항상 저의 사수이신 우리 박 과장님이 옆에서 절 챙겨주고 경주야, 경주야 하면서 술 한 잔씩 사주며 옆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그나마 회사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선 진짜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데 저는 진짜 친형 같은 형을 만나게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덕에 9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며 전 어느덧 30살 후반에 40살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때가 되니까 그간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부모님이 저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더군요. 경주야, 너도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결혼할 여자는 없어? 네 친구들도 다 시집장가 갔을 거 아니야. 에이, 그렇지도 않아요. 아직 제 주변에 안 간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도 않고요. 사실 제가 집을 장만할 땐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만나던 여자와 안 좋게 헤어지고 나선 결혼 생각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총 3번의 연애를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집착이 심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여자, 또 성격적으로 너무 괴팍한 여자들만 만나왔었어요.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서로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혼까지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단점만 보이고 해서 연애를 할 생각을 도무지 안 하고 있었죠. 부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까지도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 동기 중 한 명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턴 저도 다시 생각이 바뀌면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하지만 제 나이에 누군가를 주변에서 만난다는 것도 소개를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아예 가입을 했죠. 그때부턴 결혼정보회사 연결해준 여자분들과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연결을 해줘도 제 인연이다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 4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상의 여자를 만나지 못했죠.
누군가를 만난다곤 하는데 이렇다 말이 없으니 어머니도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예, 매번 누구 만나러 간다고 얘기는 하면서 왜 그 다음 말이 없어?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넌 대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좀 단아하고 차분하고 그런 분이 좋은데 만나기가 영 쉽지 않네요. 예. 아,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니? 우리 아들이 눈이 높네, 눈이 높아. 그냥 서로 눈만 맞으면 되는 거야, 아들. 그래도 요즘 시대 너 나이 많은 것도 아니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차분히 기다려보자. 이 엄마가 계속해서 응원할게.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어머니의 관심과 응원 속에 저는 겨우 제 마음에 들어오는 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보게 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이죠. 결혼정보회사에서 연결해준 세 명의 여자들은 다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나간 만남 자리에서도 솔직히 큰 기대 없이 나가게 되었죠. 근데 첫눈에 반한다는 게 진짜로 있는 일인지 저는 처음 들어간 순간부터 그 여자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내가 왜 이 여자를 이제야 만나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가득 차서 그날부터 전 바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다행히 이 여자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제가 대시하는 모든 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이 여잔 솔직히 처음엔 한 80%제 마음에 들어왔다면 나중엔 거의 100%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저희 예비 아내와 사귀기 전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일이 생겨서 얼른 가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혼자서 기본적인 사회 활동은 할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선 혼자서 대중교통도 이용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날도 복지센터에 갔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짝 차에 치이는 일이 생겼었죠. 당시 저한테 연락이 제일 먼저 왔었기 때문에 전 데이트를 하다 말고 곧바로 동생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민정 씨,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실은 제 동생이 좀 아파서요. 자폐가 있거든요. 그래도 혼자서 잘 다니는 정도인데 오늘은 살짝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어머, 경주 씨 놀랐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연히 동생분한테 가보셔야죠. 근데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동생 일인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해도 놀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놀라서 급하게 가다가 경주시까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저랑 같이 가요. 전 괜찮아요. 제 예비 아내는 스스로 나서서 제 동생에게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동생에게 달려간 병원에서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역시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 예비 아내의 모습 때문이었죠. 예비 아내는 제가 동생을 발견하고 갔을 때 묵묵히 옆을 지켜주다가 치료가 다 끝난 후엔 스스럼 없이 제 동생에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치료 받으시는 거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저 경주시 친구예요. 오늘 처음으로 경주시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동생분 정말 잘생기셨네요. 다친 데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경주시가 정말 걱정 많이 하면서 왔는데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유, 민정 씨 인사까지. 동생아, 인사드려. 형 친구야. 너 다쳤다고 연락받고 형이 놀라서 오니까 같이 와주셨어.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얼른. 감사합니다. 누나 예뻐요. 형 친구 누나 예뻐. 어머나,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저 예쁘죠? 경주 씨도 저 예쁘게 봐줘야 할 텐데 우리 동생분이 보는 눈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경주 씨한테 저 예쁘다는 말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 말까지 듣곤 새삼 놀랐습니다. 제 동생과 저를 위해 병원까지 함께 와준 것도 모자라 저에 대한 호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보면서 정말 기쁘던 거 있죠? 이때부턴 제 안에서도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전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흰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비아는 역시나 연애라면서도 제 동생을 자주 불러다가 함께 데이트를 해주었고,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가 말동무도 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100%꽉 차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동안은 그 전에 여자친구들 만났을 때 제 동생을 소개시켜주면 내심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게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예비 아내는 처음부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정말 제 동생을 자기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지내줬어요. 그러니 전 이 여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전 행여나 마음이 바뀌어 도망갈까봐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바로 프로포즈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프로포즈를 하던 날 제 예비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저를 소개받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 그만두더라고요. 아내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를 나오고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뒤로 바로 취업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쉬지 못했다며 잠깐 동안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저 역시 쉼 없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며 취업까지 달려왔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런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게다가 외국 생활까지 했었으니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저도 잠깐 쉬라고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회사를 그만둔 사정이 그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내가 당시 취업을 하지 않은 백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저의 프로포즈에 바로 승낙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벼랑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던 거 있죠? 오빠, 날 이렇게 좋아해주고 아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프로포즈도 해줘서 나 진짜 지금 너무너무 기뻐. 근데 우리가 정말 결혼하려면 한 가지 오빠한테 꼭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이야기 듣고도 오빠 마음이 그대로라면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어? 민정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야기라니? 그게 있지? 저는 이후부터 들려오는 예비 아내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충격을 넘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껴야 했죠. 이 세상엔 제가 제일 힘든 인생을 산 줄 알았는데 예비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예비 아내는 저보다도 더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빠, 사실 나 회사 그만둔 거 쉬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니야. 사실 나 지금 일 그만두면 안 돼. 엄마가 많이 아프시거든. 내가 지금까진 우리 아빠는 돌아가시고 나랑 엄마랑 내 동생들이랑 잘 살고 있다고만 이야기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동생들은 나 일 그만두고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어. 왜냐면 엄마가 아프시거든. 엄마가 암 말기셔. 내가 일 그만두기 전까진 그래도 치료받으면서 좀 나아지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내 동생들은 지방에서 지내면서 일 다니고 있고 내가 엄마 옆에서 병간하고 있는 거야. 간병인을 옆에다 붙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기 싫더라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내가 보살피고 싶어서 내 동생들은 바빠서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 옆에 나마저 없으면 우리 엄마 너무 외롭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엔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 일 그만둔 거야. 뭐라고? 민정아, 왜 이런 얘기를 진작 안 했어?
부끄러웠거든. 우리 집 사정이 말이야. 내가 더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 그거 난 정말 슬프기보단 속이 후련해. 왠 줄 알아? 내가 우리 집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은 나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우리 아빠 손찌검이 장난이 아니었어. 어린 나랑 내 동생들 앞에서 맨날 우리 엄마 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물론 돈은 많았지. 그 덕에 나 학창 시절에 부족함 없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살 수 있었고 유학까지도 다녀올 수 있었지만 난 우리 아빠 정말 미워했어. 그래서 난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고통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사랑만 주는 부모가 되자고 다짐했어. 그 정도야 우리 집.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 오빠한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바보야.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난 이제껏 나만 제일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정말 힘들었겠다 민정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게.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너한테도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네 옆에 그리고 너의 어머니 옆에 같이 있어줄게.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희 예비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어린 몸으로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로 예비 장모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가 함께 병간호를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정말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안색이 정말 나쁘시더라고요. 곧 돌아가셔도 부족하지 않을 모습이었죠. 저는 제 예비 아내가 제 동생과 부모님한테 잘했던 것처럼 저도 예비 장모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장모님도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위, 아직 내 사이가 아닌데도 정말 든든하네. 내 소원이 내가 죽기 전에 내 큰딸 결혼하는 거 보고 죽는 거였는데 우리 사이 덕분에 그 소원 이룰 수 있겠어. 정말 고맙네. 고마워. 예비 아내는 당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이유도 예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딸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가입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절 만나게 된 거였고요. 여러모로 정말 마음이 예쁜 제 아내를 보면서 저는 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아내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집엔 저의 결혼 소식에 다 축제를 벌이는 듯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은 제 명의로 샀던 전셋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소소하게 신혼을 보내며 예비 장모님도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 드리기로 했죠. 또 저희 부모님 댁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집은 따로 이사를 하진 않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첩장이 나오고 나선 청첩장 모임한다고 정말 바쁘더라고요. 먼저는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냈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청첩장을 뿌렸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선 제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드렸겠습니까? 바로 저의 멘토이자 인생 선배이자 친형과도 같은 사수인 과장님께 드렸죠. 근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기 시작한 시간들이, 아니, 오히려 벼랑 끝에서 저를 건져내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은 제가 드린 청첩장을 보자마자 놀라면서 말했어요. 김 대리, 이 사람이 예비 신부라고? 혹시 이 사람 사진 더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어? 얼른 보여줘봐. 네? 과장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사진이야 많이 있죠. 저와 예비 아내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사진첩만 열면 예비 아내의 사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더 크게 놀라더라고요. 손까지 바들바들 떠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쭤봤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되어 영문모를 전화번호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김대리, 너 나 믿지? 그럼 내가 주는 이 번호로 한번 연락해봐. 꼭 연락해. 네? 아니, 무슨 일로? 전화해보면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평소에 제가 믿는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건네받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박상민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김경주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셔서요. 네,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상민이 친구 강효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꼭 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예비 아내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바로 제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반드시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가따부타 다른 설명도 없이 무작정 찍어준 주소로 오라는 이야기에 좀 황당했지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전 그곳에서 제 인생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과장님 친구분이 찍어준 주소는 바로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아주 허름한 원룸이더라고요. 들어가기에도 민망한 그 집에 들어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과장님 친구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걸 하나 보여주더군요. 그건 바로 제 예비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제 아내의 사진이 이 사람한테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진은 예비 아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 남편으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제 앞에 앉아있는 과장님의 친구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 거죠?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 나랑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나랑 2년 동안 결혼 생활했던 사람이라고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제 예비 아내는 초혼이에요. 결혼한 적이 없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그 말이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저랑 2년 동안 결혼 생활했었어요. 근데 지금 내 꼴을 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아요? 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소리를 들으며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안 믿기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더 안 믿길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요. 지금 당신 예비 아내, 지금 그 여자 하는 소리 하나도 듣지 마요. 다 거짓말이니까. 그 여자 아픈 엄마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픈 아줌마 돈 주고 고용한 거라고요. 뭐라고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안 믿기겠지. 근데 믿어야 합니다. 이 여자 원래 도박에 미쳤던 여자예요. 도박에 한번 미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내가 결혼하면서 마련한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내 전 재산 싹 다 카지노에 날려버린 사람이라고요. 이 여자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게 다 이 여자가 날린 집안 재산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카지노에 그 많던 전 장인어른 재산 다 말아먹고 가족들이 안 돌봐주니까 남자한테 수수면서 사기 결혼해서 돈을 다 털어먹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당신도 이 여자랑 결혼하면 무조건 내 꼴 날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결혼 접는 게 좋을 겁니다. 이분은 본인이 말하다가 분이 안 풀리는지 중간에 깡소주를 가지고 와선 소주잔이 아닌 글라스에 콸깔 따라 마시며 이야기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남자가 전달해준 전화번호 때문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한테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이 번호의 주인이 바로 제 예비 신부의 친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면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기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민정이라는 사람 아실까요? 친어머니라는 얘기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민정 예비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뭐, 이민정? 이봐요. 예비 남편이 왜 나한테까지 전화해요?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걔 이제 내 딸 아니야. 또 어디서 미쳐가지고 도박질하다가 돈 날리곤 남자 꽃인지 몰라도 그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한 거 보니까 왜 전화했는지 딱 감이 오네. 난 단 한 푼도 줄 돈 없으니까 받아내려면 걔한테 가서 받아내요. 난 이제 걔 내 딸로 치지도 않으니까. 큰 소리만 치고서 전화를 끊은 아주머니는 역시나 제 예비 아내의 친모가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 친구분이 거짓말로 저한테 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게 다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상황이 실감이 나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예비 신부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에 온몸이 휩싸이면서 아예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문자로 파혼 통보를 바로 해버렸죠. 너 결혼한 과거가 있더라?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나 다 알고 있어.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 결혼도 무효야.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화가 불같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한 7, 8번을 연속으로 하는데 그 핸드폰에 뜨는 이름조차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든 결판은 내야겠다 싶어 저는 문자로 불러냈습니다. 밤 10시에 집으로 찾아온 예비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절 보자마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는 빌어댔죠.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있잖아, 나 결혼했어. 결혼했던 거 맞는데, 근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이혼했어. 진짜 딱 1년밖에 안 살았어. 이게 나한테는 너무 아픈 과거라 말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진짜 이유는 오빠 놓칠까봐 말을 못한 거고, 정말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넌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너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거짓말이라니. 너 결혼 생활 1년이 아니라 2년 했잖아. 그리고 너 나한테 소개시켜준 암 걸린 엄마도 네가 고용한 거였잖아. 나 네 친엄마랑 통화도 했어. 어디서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야? 네가 얼마나 고약했으면 네 친엄만 네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떠시더라. 제발 좀 연락하지 말래. 더 이상 줄 돈 없다면서. 너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면서. 도대체 너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한 건데? 부모까지 속여가면서. 오빠, 내가 말했잖아. 나 아픈 과거가 있다고. 우리 아빠 얘기. 그거 진짜야. 아빠가 항상 집에서 엄마한테 손찌검하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반항을 좀 했어. 인생이 좀 우울하더라고. 그래서 사고를 좀 쳤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나 지금은 안 그래. 정말 사람 됐어. 나 오빠에 대한 마음 진심이야. 정말이라고.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는데? 말해봐 어디? 어? 무슨 사고를 쳤길래 네 친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부터 예비 아내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물쭈물 거리기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다 말해줬습니다. 말을 못하네. 내가 말해줄까? 너 유학 갔을 때 도박에 미쳤었다며? 카지노 가서 생활비 다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에까지 와서도 너네 집안 다 거덜내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충격받고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며. 나 네 전 남편 만나고 왔어.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박 과장님 친구분이더라. 과장님이 네 전 남편이랑 연결시켜줘서 나 네 횡포들 다 듣고 왔어. 네가 그분 전 재산 다 거덜내고 이혼 요구하곤 도망갔다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맞아. 맞는데 근데 나도 도박 끊고 싶었어. 끊으려고 진짜 노력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 지금은 진짜 안 해.
나 손 다 털었어. 진짜야. 다 털었다니까? 그러니까 오빠 제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어? 제발. 또다시 뻔뻔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오는 예비 아내를 저는 더는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매달려 있는 예비 아내를 발로 뻥하고 가차없이 쳐내버렸죠. 이 사람은 그래도 쌌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달려오면서 저 없이 못 산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저는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연락처도 차단해버리고 다 인연을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급기야 회사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절 위로한다고 술을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술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딱 마주치고 말았죠. 오빠, 뭐야? 왜 여기까지 찾아와? 그땐 제가 박 과장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박 과장님도 이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김 대리, 누구야? 누군데 소란이야? 아, 아니,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친구 인생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내 동생 인생까지 망치려고 그래? 헤어진 마당에 여기까지 왜 찾아오냐 말이야? 뭐야, 당신 누군데 나한테 화를 내요? 어? 잠시만, 당신은 이제 알아보겠어? 내가 효식이 친구인 거. 그것도 제일 친한. 내가 효식이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데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 둔 게 내 최고의 한이야. 알아? 근데 이제 내 동생까지 넘봐?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당장 꺼져. 꺼지라고. 당신이 뭔데?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어? 우리 다시 얘기해. 제 앞을 막아서는 박 과장님을 밀치며 달려드는 이 여잔 정말 미친 인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무시하고 박 과장님과 같이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진짜 끈질기더군요. 오빠 왜 그래? 나한테 정말 왜 그래? 오빠 나 정말로 사랑했잖아. 나도 오빠 정말로 사랑했어. 나 과거 다 청산했다니까? 다신 안 해. 도박 안 한다고. 제발 나 받아줘. 헤어지지 말아줘, 오빠. 양심도 없이 끝까지 저한테 매달리는 여자를 보면서 박 과장님이 다시 한번 나섰어요. 이야, 꺼지라고. 너 내가 신고해 정신 차릴래? 당장 안 가면 너 내가 치워버릴 거야. 당신은 뭔데 계속 나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된 거라고. 급기야는 이제 박 과장님한테까지 달려들면서 손찌검까지 하려는 그 여자를 보면서 박 과장님은 한 손으로 제 앞에선 뻥 하고 날려버렸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그 여잔 주변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오빠 사실대로 말해. 딴 여자 생겼지? 그런 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한테 파혼을 선언하냐고. 어떻게 나를 버려? 마치 주변에 들으라는 듯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며 소리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또 당할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자보다도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 여자 좀 보세요. 저한테 혼인빙자 사기를 치려고 술을 썼던 여잔데 회사까지 찾아와서 스토커 짓을 합니다. 제발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집은 바로 앞에 공원이 있었고 그때가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원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몰려오며 쳐다보면서 영상까지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여자가 도박으로 자기 집안 다 말아먹고 아빠까지 죽게 한 걸로 모자라 사기 결혼으로 여러 남자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거덜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 이 여자 좀 신고해주세요. 너 당장 안 꺼지면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당장 사라지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턴 이 사람도 주변이 신경 쓰기 시작하는지
더는 생쇼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함께 가세해서 손가락질하며 더 난리를 치니까 사기꾼 예비 아내는 더는 안 되겠는지 그제서야 얼굴을 가리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뒷공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여자를 보면서 저는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만나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같이 들어와 살려고 했던 신혼집은 전세로 다시 내놨고 저는 부모님과 동생과 다시 같이 살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부모님도 충격이 많이 크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잘 추스르고 계세요. 특히나 어머니가 기대가 크셨다가 상심을 많이 하셔서 저희 온 가족이 위로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잘하다가 처음으로 크게 불효를 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넌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을 만난 거야.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람도 널 실망시킬 수 없을 거다. 그러니 큰 경험했다고 생각해라. 고생했다 내 아들. 이제 뭐 억지로 누구 만날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편하게. 우리도 더 이상 부담 안 주마. 고생했다 아들. 아버지 위로에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 때문에 울어보고 후를 털어낼 수 있었네요. 그 뒤로 저를 구제해줬던 과장님도 큰 인생 경험했다고 치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전 과장님이 없었다면 그대로 지옥 같은 인생을 들어가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과장님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힘들지? 그래도 큰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말어. 그나마 여기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그리고 자책하지도 말고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다가오는데 안 당할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여기서 끝났잖아. 그건 다 네가 인생을 잘 살아서 그래. 원래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 네가 동생도 네 부모님도 잘 모셨기 때문에 네 인생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거다. 이게 다 네 업보야. 잘했어. 그리고 수고했다. 앞으로는 활짝 필 인생만 기대하자고. 이 말 하나에 저는 모든 위로를 다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은인이 되어준 과장님 친구분께 돈으로 사례를 했어요. 현금 봉투를 들고 가서 드리니 제 앞에서 펑펑 우시던 거 있죠?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나 정말 힘들었는데 이걸로 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네요.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하고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걸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지길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좋은 인연 만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꼭 재기에 성공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저흰 또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전 결혼정보회사에도 이 여자의 만행에 대해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잔 업체에 아주 블랙리스트로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 여자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세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달기만 하면 그 단맛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어야 단맛이 구별이 간다는 것처럼 불행이 있어야 또 행복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의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 엄청나게 쓸 정도로 짠맛 나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홀가분하고 하루하루가 달기만 하네요. 아마도 평온한 제 인생을 지켜내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어떤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젠 행복이 다시 찾아오겠구나 하는 그 기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